자, 그러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개혁해야겠죠? 자, 동학농민군은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 기구 집강소라고 하는데요. 집강소. 자, 동학농민군이 마음 놓고 해산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실은 이 집강소는 단순히 정부 관리들이 와서 개혁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기구입니다. 이 동학농민군의 가장 큰 의미가 깊은 이유인데요. 그냥 단순히 정부가 개혁을 추진을 했던 게 아니라 백성이 함께 섞였다. 그래서 반은 관리들이, 반은 민중들이 개혁을 함께 진두지휘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좀 어려운 말로 반관반민이라고 해. 그래서 집강소에 백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개혁을 하는 거야. 요게 되게 큰 동학농민 운동의 특징이고요. 당연히 이 집강소는 얘들아,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난 지역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빨리 설치되고 개혁도 더 빠르게 추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강소가 전국 팔도에 설치가 되는데 집강소가 가장 빨리 많이 설치가 됐을 지역 어디게? 그치. 지금 우리 계속 보자.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자, 동학의 영향. 삼남 지방에 가장 크다고 했죠? 그만큼 삼남 지방의 농민들이 더 많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쪽 남쪽 지역이 동학농민운동 1차를 주도했을 뿐더러 집강소도 더 빨리 추진이 돼요. 그러면서 남쪽 지역에서 개혁이 조금 더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반면 조금 북쪽 지역은 느립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정부가 한꺼번에 추진한 게 아니라 백성이 주도했으니까 백성이 얼만큼 참여하느냐, 얼만큼 주도하느냐, 앞에서 얼만큼 동학농민운동에 활약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약간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근대개혁운동, 나라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요렇게 하면 지역별로 개혁 모습이 완전 똑같을까? 달라. 그래서 실은 우리 교과서에 패전개혁안이 없거든요, 제대로. 왜냐면 이게 실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성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집강소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습지에 넣긴 넣었는데 요거는 패전개혁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완전 모든 지역이 똑같진 않아.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그 교과서나 책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개혁안 내용이.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비슷한데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하면 할수록 개혁하면 할수록 진짜 우리나라의 개혁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했었구나. 정부도 느낀단 말이야. 오죽하면 백성들이 일어났겠어. 그지? 그러면서 이 패전개혁안 12개조가 집강소를 통해서 반관반민적으로 진행일 때 정부 스스로도 개혁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보년이에요. 지금 가보년 1894년 앞에서 우리 맨 처음에 연표할 때 봤었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같은 해 또 다른 개혁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이 무렵쯤에 가보개혁이 발표가 돼요. 백성들아, 니네만 개혁할 게 아니라 정부 역시도 나서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동학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정부도 정부대로 가보개혁이라는 이름의 중앙관리 중심의 개혁을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을 때 조선에 어느 나라가 왔느냐? 요청대로 청나라와 일본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 전화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게 상용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청나라 일본이 이제 배를 끌고 와서야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이 정부가 미안해 청나라야. 내가 SOS를 쳤는데 우리 진짜 잘 얘기가 끝났어. 화약 맺었어. 마무리 깔끔. 안녕. 이렇게 된 거야. 뭐 청나 입장에서 글쩍글쩍하게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 얼만데 이씨. 조선아 이러면 곤란하지. 근데 이제 조선이 미안해. 우리 끝났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뭐 어쩌겠어. 근데 끝났다는데 자기들이 뭐 개입하고 말고도 없이 이모곤란 때랑은 상황이 달라. 완벽하게 이게 마무리가 됐거든.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됐잖아. 그 청나라 입장에서 개입하기가 애매한 거야. 근데 마침 또 이때 청나라가 내부 상황이 좀 혼란했거든요. 실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안 불러줄수록 좋았어 이때.
그거 이제 중국사 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미안.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 내부 상황 때문에 뭐 잘 마무리됐으면 됐다 하면서 갈라고 해요. 근데 청나라가 갈래니까 찝찝한 게 지금 같이 누가 왔느냐? 일본이 온 거야. 그래서 일본은 심지어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잖아. 텐진 조약 때문에 들어왔는데 조선이 그래서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지. 너 왜 왔니? 우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니네 가. 니네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 청나라도 일본아 우리가 오긴 왔는데 뭐 상황 끝난 것 같다.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조선도 그렇고 이제 군대 철수를 요구를 해요. 근데 웃긴 게 청나라는 그래 하면서 이제 갈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데 일본이 싫은데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일본에서 이걸 거부를 해요. 어이가 없는 거지. 청나라가 빠지면 일본도 같이 빠져야 돼.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 가려면 니네만 가. 우린 안 가. 이러면서 텐진 조약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청나라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거지. 뭔데 일본 가. 일본 노노노노노. 아니야. 니네만 가, 사요나라. 막 이러니까 둘 사이가 이상하게 됐어요. 조약 위반이다. 결국에 이 조선에 들어왔던 청나라와 일본 군대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정일전쟁이고요. 진짜 어이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이 전쟁터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 군대가 청나라에 가서 한 게 아니고 청나라 군대가 일본에 가서 일으킨 게 아니라 조선의 두 군대가 왔다가 터진 전쟁인 거야. 그래서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둘이 붙어요. 덩치 차이가 너무 크죠. 누가 이기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원래? 그치 이 전쟁은 상식적으로 청나라가 이기는 게 맞는 전쟁이요. 13억 대 1억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걸 알아.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 전쟁이 청나라에서 터진 게 아니라 조선에서 터졌단 말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이 지역을 잘만 이용하면 청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일본은 빠르게 조선의 국왕을 납치 감금합니다. 이걸 위해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고종을 납치 감금을 하게 되어 경복궁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당시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었고 지방에서도 백성들이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와 하고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서 심지어 고종이 뺏겼잖아. 내정간섭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일본에 의해서. 자,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 백성들. 심지어 이제 백성들 고종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화해했잖아. 우리 고종 구해줘야 돼요. 고종이 계신 경복궁으로 구하러 가야겠다는 거지. 이 구출 작전이 2차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시간 약간 지금 오버하긴 한데 여러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갑시다. 미안 진짜 미안.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여러분도 더 좋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서 고종을 구출하고 지금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청나라 일본 외세를 쫓아내자 라는 목적으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이 집결해서 봉기하게 됩니다. 이게 2차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앞의 사건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고종, 임금님을 구출하자 해요. 임금님을 구출하기 싫은 백성 따윈 없다라는 거지. 전국 각지의 모든 뜻있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봉준이 머물고 있던 전라도 지역으로 일단 집결을 한 다음에 전봉준이라는 총대장을 내세워서 고종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근데 고종께서 지금 경복궁 어느 도시에 계시는 거죠? 서울, 한양인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동학농민군은 수도, 한양, 서울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당연히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일본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고종을 납치했잖아. 그래서 고종의 명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구성해 서울로 향하는 동학농민군을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주에 있는 우금치라는 곳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해요. 흔히 오타로 시금치라고 정말 많이 적는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우금치 이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죠. 일본군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 조선의 정보군까지도 어떻게 왕이 납치돼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 연합군 구성해서 와 가요. 근데 동학농민군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았는데 무기 갭 차이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숨어든단 말이야. 숨어드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서 체포가 돼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요소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백성들이 진두지휘한 개혁이고 그리고 또 동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기존의 조선의 전통을 허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었던 거지. 대표적으로 양반 세력. 양반들 중에 일부. 왜 그런지는 개혁안 보시면 알아요. 그래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서 이 전라도에 있던 양반 몇 놈들이 전봉준 여기 있대요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해버려요. 그 교과서에 보면 체포 장면 있는데 전봉준이 그것 때문에 이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부가 체포가 되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도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종료가 돼요. 참 마음이 아픈데 이때 이제 썰에 따르면 요걸 바탕으로 녹두 장군 전봉준이 잡혀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노래가 하나 나왔다고.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음악 시간에 아마 배울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요런 민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나요? 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요게 이제 전봉준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동은 아쉽게도 실패로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분 쭉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동학농민군 진행이 됩니다. 요거 한번 스스로 채워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과연 어떤 나라로 바꾸고 싶었길래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좀 흐름 보시느라 복잡한데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